자, 설득의 심리학 을 요즘에 계속 읽고 있는데 책이 조금은 어려운 말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예시들이 좀 흥미로워서 계속 읽어 나가보고 있습니다. 찍먹하다가 포기했다가 어떤 분이 또 읽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다시 읽기 시작한 설득의 심리학 152페이지까지 읽었었는데요. 내적 선택이라는 소제목부터 차근차근 읽어나가 보려고 해요. 좀 차분한 마음으로 읽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 내적 선택. 본문. 중국 공산당의 세뇌 작업과 대학 사교클럽의 입회 의식 등 다양한 활동을 살펴보면서 입장 정립과 헌신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었다. 사람의 자아 이미지와 장래 행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이고 공개적이며 수고스러운 입장 정립인 듯하다. 그러나 효과적인 입장 정립을 위해 위의 세 가지를 합한 것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필요하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면 먼저 중공군 신문관과 대학 사교클럽 회원들의 행동에 나타난 두 가지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 네, 위씨님 반갑습니다. 폰트가 뭔가 귀여워졌네요. 첫 번째 수수께끼는 사교클럽들이 왜 입회 의식에 봉사 활동을 절대 포함시키지 않는지에 관한 문제다. 워커의 연구에 따르면 사교클럽은 비교적 자주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서도 봉사활동과 입회 의식을 철저히 분리한다. 너무 성격이 다르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교 클럽들이 입회 의식에서 원하는 것이 수고스러운 입장 정립이라면 예비 회원들을 위해 어렵고 힘든 봉사 활동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뭔 말이죠? 양로원 수리 작업이나 정신병원 마당 손질, 병원 변기 청소 같은 일들 말이다. 이러한 노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이죠. 노동을 하라고 이렇게 시킬 수 있다는 말이죠. 게다가 시민 정신을 발휘한 이런 종류의 활동은 사교클럽 지옥 주간 행사에 대한 대중과 언론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옥 주간에 관한 긍정적인 기사와 부정적인 기사의 비율이 1대 5에 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홍보를 위해서라면 사교 클럽들은 입회의식에 사회봉사 활동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너무 성격이 다르죠. 하지 않은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사회봉사 활동과 입회의식은 본질적으로 성격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죠. 그리고 현재 저희 채팅창이 여기 멀리 가 있었네요. 제대로 설정하고. 두 번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중공군의 포로 수용소에서 미군 포로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정치 100일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중공군은 되도록 많은 미군 포로가 100일장에 참가해 공산주의의 우호적인 진술을 해주길 원했다. 하지만 최대한 많은 미군 포로가 100일장에서 공개적 입장 표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상품이 왜 그렇게 보잘것없었을까? 그러게요. 이건 궁금하네요. 수상자가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라야 보통 담배 몇 개비, 과일 몇 개가 전부였다. 물론 수용소 환경에서는 그런 상품이 가치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훨씬 더 큰 보상도 가능했을 것이다. 따뜻한 의복이나 우편물 발송의 특권, 보다 자유로운 수용소 생활 보장 등을 내걸었다면 100일장 참가자 수가 훨씬 늘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공군은 동기부여가 확실한 큰 상품 대신 일부러 작은 상품만 선택했다. 음. 상황 자체는 크게 다르지만 사교클럽이 사회봉사활동을 입회의식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중공군이 작은 상품만 내걸어 미군 포로들의 100일장 참가 요인을 줄인 것과 같은 이유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선택을 온전히 책임지기 바란 것이다. 라고 하네요. 어떤 핑계나 변명도 허용되지 않는다. 호된 신고식을 치른 예비 회원들에게 그것이 자선 활동이었다고 생각할 여지를 주어선 안 된다. 장문의 반미적인 내용을 덧붙인 미군 포로도 그것이 대단한 상품을 받기 위한 위장술이었다고 둘러댈 수 없어야 한다. 그렇죠, 그렇죠. 이 내용이 사소한 상품이 걸려 있어도 내가 이러한 얘기를 했다. 미군 포로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상품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정말 진실된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상품에도 불구하고 글을 썼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신고식을 치른 예비 회원에게도 자선 활동의 일환으로서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러한 악질적인 관습도 견뎌냈다라고 변명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하고, 그런 이유가 있어서 냈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성격이 굉장히 다르잖아. 사교클럽과 중공군 모두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 억지로 상대의 입장 정립과 헌신을 짜낸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내적 책임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음. 음. 중공군이 미군 포로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정치 100일장을 섬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 정부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자들을 무차별 학살한 1989년天安門 사태 이후 글짓기 대회가 본물을 잃었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베이징만 해도 국영신문사와 방송국들이 반혁명 반란의 진압에 관한 글짓기 대회를 후원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에 대해 보잘것없이 보상하는 중국 정부의 통찰력 넘치는 전통에 따라 입상 상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사회과학자들은 우리는 강력한 외부 압력 없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행동에 대해서만 내적 책임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게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전에 이러한 뭐라고 해야 하냐, 이 신고식, 그리고 미군 포로들을 포섭하는 일련의 계획, 전략이 될 수 있겠죠. 큰 보상 역시 그런 외부 압력 중 하나다. 큰 보상에 따라 특정한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그 행동에 대해 내적 책임을 느끼지는 못한다. 책임 탓을 돌릴 수 있으니까. 이런 보상이 있어서 난 한 거야 라고 탓을 돌릴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입장 정립은 불가능하다. 강력한 위협도 마찬가지 작용을 한다. 즉각적인 복종은 이끌어낼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헌신은 유도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 현대사회에서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선택했다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거. 요즘에는 워낙에 그 뭐라고 하냐. 내가 뭔가 현실에서 말을 하면은 그거를 핸드폰이 듣고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쿠키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은 쿠키 관련된 광고를 이렇게 팝업에 띄워주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구글에서 쿠키라고 하는 그 자기 정보들은 더 이상 수집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왜 그런 광고들이 계속 발생을 할까? 계속 만들어질까? 어쨌든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한 번 말을 했었을 적에 그걸 계속 눈에 보이게 어,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기 생활 반경에 계속 눈에 띄게끔 하면은 무의식적으로 맞다 나 이거 사려고 했었었지 생각을 하고 굳이 사지 않아도 될 물건들을 또 사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런 사실들은 자녀 양육과 관련해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자녀가 어떤 규칙을 정말 믿고 따르도록 이끌고 싶다면 지나친 선물 공세나 지나친 위협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죠. 험하게 이렇게 험하게가 아니라 엄하게 다루면은 아, 정말 치밀하게 계획 짜는 도라방스가 된다라는 짤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던지라. 그 외부 압력은 일시적인 복종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일시적인 복종 이상을 원한다면 다시 말해 자녀가 진심으로 그 규칙에 동의하고 부모가 옆에서 외적 압력을 가하지 않을 때도 계속 규칙을 따르게 하고 싶다면 반드시 자녀가 규칙에 대해 내적 책임을 느끼도록 해줘야 한다. 조나선 프리드먼의 실험은 이런 관점에서 자녀를 키울 때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단서를 제공한다. 위시님도 언젠가 자녀가 생긴다면 앞으로 말할 드릴 팁을 잘 기억해 두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리드먼은 2학년에서 4학년 남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멋진 장난감을 갖고 놀지 못하게 한 후 그 효력이 6주 후까지 지속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그 또래 남자 아이들을 다뤄본 사람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프리드먼은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다. 아이들한테 금지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이 나쁘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면 틀림없이 나중에도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으리라 생각한 것이다. 문제는 남자아이들에게 해당 장난감, 배터리로 작동하는 최고급 로봇을 갖고 노는 것이 나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일이었다. 과연 그럴까요? 남자아이를 일시적으로 복종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금지된 장난감을 갖고 놀다 들키면 심한 벌을 받을 거라고 위협만 하면 됐다. 프리드먼은 자신이 언제든 달려와 벌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한 감히 로봇을 갖고 놀려고 시도하는 아이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프리드먼은 남자아이한테 장난감 5개를 보여주면서 로봇을 갖고 노는 건 나쁜 짓이야. 네가 저 로봇을 갖고 놀면 아저씨가 엄청 화나가 나서 달려와 벌을 줄 거야. 라고 말한 후 잠시 방을 비웠다. 그리고 밖에서 반투명 거울을 통해 방 안의 상황을 관찰했다. 그는 22명의 남자아이를 대상으로 이런 식의 위협 전략을 사용했는데 그가 방을 비운 동안 21명의 아이가 로봇에 손을 대지 않았다. 이거는 완전히 일시적으로 복종시키는 방법 아닌가요? 남자아이가 들키면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한 강한 위협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물론 프리드먼도 예상한 바였다. 사실 그의 진짜 관심은 나중에 자신이 없을 때에도 위협의 효과가 지속되는지였다. 이거는 나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벌을 준다는 말에 쫄아가지고 남자들에게 장난감 안 갖고 노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뭐 어떻게 정리가 되겠죠. 책에서 얘기를 꺼냈으니까.
그래서 실험을 종료한 후 6주가 지난 시점에 한 젊은 여성 연구원을 남자아이들의 학교로 파견했다. 여성 연구원은 남자아이들을 한 번에 한 사람씩 교실 밖으로 불러내 실험을 실시했다. 프리드먼의 실험과 관련이 있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장난감 5개가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가서 그림을 그리게 했다. 연구원은 남자아이들에게 자신이 그림을 평가하는 동안 방 안에 있는 아무 장난감이나 갖고 놀아도 괜찮다고 말했다. 물론 대부분의 아이들이 장난감을 집어들었다. 흥미로운 점은 장난감을 집어든 남자아이들 중 77%가 6주 전 금지당했던 로봇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6주 전에는 그토록 성공적이었던 프리드먼의 강한 위협이 더 이상 그가 옆에서 벌을 주지 않는 상황이 되자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그쵸, 그쵸. 그런데 정말 나쁘다는 확신을 심어주면은 성공적이라는 말이 나오겠죠.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프리드먼의 실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또 다른 집단의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방법을 약간 바꿔 다시 한번 실험을 실시했다. 이번에도 장난감 5개를 보여주며 자신이 방을 비운 동안 로봇을 갖고 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로봇을 갖고 노는 건 나쁜 짓이야 라고만 말해줬다. 너무 설득력 없는 이 한마디로 실험이 성공했다고요? 성공했을지 봐야겠네요. 로봇을 갖고 노는 건 나쁜 짓이야 라고만 말해뒀다. 이번에는 남자아이를 복종시키는 강한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 곧바로 방을 나가 반투명 거울로 아이들이 로봇을 갖고 놀지 말라는 지시를 따르는지 지켜봤다. 이전 실험과 마찬가지로 프리드먼이 자리를 비운 사이 로봇을 만진 아이는 22명 중 1명이었다. 한 명이 되게 궁금하네요. 어떤 이 개성과 고집이 이렇게 강한 친구일지. 어쨌든 23명의 표본 중에 22명이나 나쁜 짓이라고 말하니까 또 가지고 놀지 않았다고 하고요. 두 집단 사이의 진짜 차이는 그로부터 6주 후 아이들이 프리드먼의 감시가 없는 상태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게 됐을 때 나타났다. 놀라운 결과는 로봇을 갖고 놀지 말라는 강한 위협을 받지 않은 아이들한테서 나타났다. 이들은 원하는 아무 장난감이나 갖고 놀라고 했는데도 대부분 로봇 장난감을 피했다. 로봇이 5개의 장난감, 싸구려 플라스틱 잠수함, 공 없는 어린이용 야구 글러브, 총알 없는 장난감 소총, 장난감 트랙터들 중 가장 매력적인 장난감들이었는데도 말이다. 이 5개의 장난감 중에서 로봇을 선택한 아이는 33% 뿐이었다. 신기하네요. 아무래도 나에게 뭔가 위협을 가하는 것은 그 당시의 위협만 피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하지만 본인의 양심에 어떠한 아이들에게 신념이라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심에 찔리는 일이라고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그걸 하지 않는 게 되게 귀엽고 순수하고 좋네요. 실험의 결과가. 근데 단순히 로봇을 갖고 노는 건 나쁜 짓이야 이거만으로도 그렇게 아이들이 홀딱 넘어간 거는 신기하다. 내가 유치원생이어도 로봇을 갖고 노는 건 나쁜 짓이야 라고 하면은 왜요? 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 왜 로봇을 갖고 노는 게 왜 나쁜 짓이에요? 로봇 갖고 놀아서 제가 해치는 것도 아닌데 왜 나쁜 짓이죠? 물어볼 것 같은데 좀 순수하게 받아들인 아이들이 22명이나 되었다. 그 한 명이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그 한 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실험이고요.
조금 더 뭔가 로봇을 갖고 놀면은 나쁜 짓이야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구성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 이 문장에서. 로봇을 갖고 노는 건 이러이러해서 나쁜 것이야. 뭐 예를 들어서 로봇을 갖고 노는 건 다른 장난감들에 비해 푹신푹신하지 않고 딱딱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장난감이라 굉장히 갖고 노는 건 위험하고 나쁜 짓이야.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더 설득력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단순하게 그냥 나쁜 짓이라는 교훈만 던져줘도 아이들은 말을 잘 들었다는 것이고요. 두 집단 모두 극적인 사건을 경험했다. 첫 번째 집단의 경우 프리드먼이 로봇을 갖고 노는 것은 나쁜 짓이라는 교훈을 강조하기 위해 덧붙인 강한 위협이었다. 이 위협은 프리드먼이 규칙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동안에는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나중에 프리드먼이 더 이상 아이들을 감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의 위협은 무력해졌고 결국 규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아이들이 위협을 통해 배운 것은 로봇을 갖고 노는 것이 나쁜 짓이라는 교훈이 아니라 벌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로봇을 갖고 놀면 안 된다는 꾀바름 뿐이었다. 그렇죠. 그러나 두 번째 집단이 경험한 극적인 사건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었다. 프리드먼은 이들에게도 로봇을 갖고 노는 것은 나쁜 짓이라고 가르쳤지만 규칙을 위반하면 벌을 받는다고 위협하지는 않았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결과가 나왔다. 첫째, 프리드먼의 가르침만으로도 아이들은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장난감을 갖고 놀지 않았다. 둘째, 아이들은 프리드먼이 없는 동안 로봇을 만지지 않기로 한 자신의 선택에 대해 내적 책임을 느꼈다. 로봇을 갖고 놀지 않는 것은 스스로 그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처벌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는 로봇을 만지지 않은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아니, 그런데 로봇을 만지지 않은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면 로봇을 만질 수도 있었는데 만지지 않았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 따라서 6주 후 프리드먼이 곁에 없는데도 아이들은 로봇에 손을 대지 않았다. 로봇을 갖고 놀고 싶지 않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내적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 이게 참, 맞아. 참 가장 강력한 행동 유발 작전인 것 같긴 해요. 내가 진짜 원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건가? 했을 때, 응! 이라고 답이 나오면은, 그래.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내 마음이 말하는 건데, 이대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프리드먼의 연구는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딸아이에게 거짓말은 나쁜 짓이라고 가르치고 싶은 부모를 예로 들어보자. 부모가 곁에 있을 때나 아이가 들킬 염려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강하고 분명한 위협. 얘야, 거짓말은 나쁜 짓이야. 맞아, 만약 거짓말하다 들키면 큰 벌을 줄 거야. 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 스스로 거짓말은 나쁜 짓이라고 생각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한 차원 높은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다. 원하는 효과를 얻으려면 훨씬 더 섬세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아이가 항상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면서도 바로 그것이 신뢰의 이유라고 생각할 정도로 분명하지 않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이는 대단히 까다로운 일이다. 그런 아슬아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유는 아이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죠. 어떤 아이한테는 간단한 부탁, 얘야, 거짓말은 나쁜 짓이야. 그러니까 네가 거짓말을 안 하면 좋겠어. 이면 충분하겠지만 어떤 아이한테는 좀 더 강력한 이유,
네가 거짓말하면 난 너한테 실망하게 될 테니까를 덧붙여야 하며 또 다른 아이한테는 약간의 경고, 네가 거짓말을 하면 나도 하고 싶지 않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도 몰라. 이거는 위협 아닌가요? 가 필요할지 모른다. 현명한 부모라면 어떤 종류의 이유가 자신의 자녀에게 가장 적합할지 알고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처음에 아이한테서 부모가 원하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그 행동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느끼도록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다. 음, 음, 음. 따라서 외부 압력을 가장 적게 느끼는 이유가 가장 좋다. 가장 적합한 이유를 찾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틀림없이 그만한 보상이 따를 것이다. 단기적인 복종과 장기적인 입장 정립의 차이라고나 할까? 세뮤얼 버틀러가 300년 전에 말했듯이 의지에 거스르는 동의를 한 사람은 전혀 의견이 바뀐 것이 아니다. 잠시만. 의지에 거스르는 동의를 한 사람은 전혀 의견이 바뀐 것이 아니다. 어떠한 위협 때문에 한 것이다.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전에 중공군이 미군 포로에게 이렇게 스며들듯이 생각을 주입시킨 것, 이게 바로 주입식 교육? 한국이 그렇게 잘하는 주입식 교육을 아주 교묘하게 자기 스스로 했다고 믿게끔 만들어 버리는 과정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납득이 되네요. 참 모든 거는 사람 심리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세상사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하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러한 실험들로 또 보니까 좀 느낌이 색다르네. 뭔가 적용을 시켜볼 수 있을까? 나의 현실 세계에서 적용을 시켜볼 수 있을까?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마땅한 생각은 뭐 떠오르진 않네요. 저는 막 그렇게 조종하고 싶은 정도의 사람은 아니어서 남들을. 자, 다음 소제목 자동 강화. 본문. 앞에서 봤듯 설득의 달인들이 내적 변화로 이어지는 입장 정립을 선호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내적 변화는 처음 변화가 일어난 상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상황 전체에 확대 적용된다. 둘째, 변화의 영향은 지속적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봉사 정신이 투철한 시민상으로 바뀌는 행동을 한번 하게 되면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봉사 정신을 발휘할 확률이 높고 자신의 자아 이미지도 이와 상관 있는 쪽으로 형성된다. 또 자신이 새로운 자아상을 유지하는 한 앞으로도 봉사 정신을 발휘하는 행동을 지속할 확률이 높다. 자기의 캐릭터가 확고하게 굳혀진다는 거죠. 내적 변화로 이어지는 입장 정립에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바로 내적 변화에 자동 강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설득의 달인들은 변화를 강화하려고 일부러 힘들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일관성의 원칙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이다. 봉사정신이 투철한 시민이라는 자아 이미지를 갖게 된 사람은 자동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자신이 바르게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전에는 몰랐던 봉사활동의 새로운 가치에도 눈을 뜨게 된다. 전에는 들리지 않던 시민활동과 관련한 새로운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느낀다. 정리하자면 자신의 신념 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욕구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사회봉사 활동이 옳다고 스스로 확신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입장 정립을 정당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이유를 만드는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이유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 봉사활동을 결심하게 한 원래 이유가 사라져버려도 새로 발견한 이유만으로 얼마든지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을 유지할 수 있다. 음, 어, 나는 어떤 사람일까? 입장 정리. 나는 어떤 자아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 게임을 너무너무 못해서 그 도파민에 절여지는 나를 절제하고자 책 읽는 컨텐츠에 집중하게 되는 이미지. 이것이 나의 이미지일까? 적어도 나는 나 스스로를 요즘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게임 쉽지 않아. 자, 일부 부도덕한 설득의 달인들은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막대한 이득을 취한다. 우리가 일단 어떤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이유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악용해. 그들은 그럴듯한 유인 요소를 제공하고 선택을 이끌어낸다. 하지만 우리가 결정을 내리면 그들은 그 유인 요소를 제거해버린다. 우리가 새로 만들어낸 이유와 근거를 바탕으로 기존 결정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라고 하니까 바로 예시가 나오네요. 자동차 판매상들은 이를 위해 낮은 공 던지기라는 전략을 이용한다. 나는 세보레 자동차 대리점에서 영업사원 훈련을 받으면서 이 전략을 처음 접했다. 나는 일주일 동안 기초 교육을 받은 후에 현장 실습을 나가 선배들의 판매 기법을 관찰했고 그 즉시 낮은 공 전략에 마음을 빼앗겼다. 뭘까? 영업사원들은 먼저 고객이 관심을 보이는 차에 대해 경쟁사보다 거의 400달러 낮은 정도의 가격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할인 가격은 거짓이다. 영업사원은 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생각이 없다. 그의 목적은 잠재 고객이 자동차를 자신의 대리점에서 구매하기로 결정하게 하려는 것이다. 일단 잠재 고객이 결정을 내리면 고객을 더욱 깊이 끌어들이기 위해 계약 관련 서류를 한 뭉치 작성하게 하거나 금융 관련 조건들을 결정하게 하거나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하루 정도 시운전을 해보면서 자동차를 직접 느껴보고 이웃이나 직장 동료에게도 보여주라고 권한다. 이런 행위를 하는 동안 고객은 자신의 선택을 지지하고 자신의 투자를 정당화할 새로운 이유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이렇게 많은 다양한 체험을 하고 어떠한 뭐랄까 이걸 정이 든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이러한 많은 시간 투자를 하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을 적에 내가 그 400달러 정도 더 할인된 가격이 아니더라도 아닌 걸 알게 되더라도 구매를 한다는 걸까요? 이렇게 거짓말을 먼저 해버리면은 나중에 어떻게 이거를 고객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지? 라고 하는 말을 하는가 동시에 또 책이 얘기를 답변해주네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 대개는 견적서에서 실수가 발견된다. 예를 들어 영업사원이 깜빡하고 에어컨 비용을 추가하지 않아 고객이 에어컨 설치를 원한다면 원래 견적에 400달러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식이다.
고의라는 의심을 피하려고 일부 영업사원들은 금융 관련 서류를 처리하는 은행 측에서 자신의 실수를 발견하도록 한다.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남이 말하도록 하게 한다는 거죠. 거래 조건을 검토하던 상사가 대리점에 손해가 된다는 이유로 거래를 취소하는 것이다. 수만 달러짜리 거래를 하는 고객 입장에서 400달러 정도 추가하는 것이 무슨 대수겠는가? 영업사원이 계속 강조하듯이 400달러를 추가해봐야 어차피 경쟁사와 같은 가격인데다 당신이 원하는 차가 바로 이 차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음. 자, 훨씬 교활한 형태의 낮은 공 전략은 영업사원이 고객의 중고차 매입가를 시세보다 높게 책정해 신차 판매와 중고차 매입을 한데 묶는 방법이다. 고객은 영업사원이 제시한 높은 중고차 매입가에 마음이 끌려 얼른 거래를 승낙한다. 그러나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 중고차 담당자가 달려와 영업사원이 제시한 중고차 매입가가 400달러 높게 측정돼 원래 시세 수준으로 매입가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객은 중고차 매입가를 시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낮은 매입가를 수용할 뿐더러 종종 자신이 순진한 영업사원의 호의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죄책감까지 느낀다. 한 번은 자신에게 이런 식의 낮은 공 전략을 이용한 영업사원에게 몹시 난처한 얼굴로 연신 사과를 하는 여성 고객을 목격한 적도 있다. 여성 고객은 신차 매입 계약에 서명했을 뿐 아니라 영업사원에게 거액의 수수료까지 챙겨줬다. 영업사원은 상처받은 듯한 하지만 수수료 덕분에 기분이 약간 풀렸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와, 이거 진짜 이렇게 영업을 하는 거군요. 뭔가 대단하다. 이런 전략이었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까진 아닌데 새삼 이렇게 글로 읽다 보니까 뭔가 명확해지네요. 뭐랄까 선명해지네요. 음, 나, 음. 자, 어떤 낮은 공 전략이든 기본적인 전개 과정은 같다. 먼저 고객의 긍정적인 구매 결정을 유도할 만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 하지만 고객이 결정을 내리고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 처음 제시한 유리한 조건을 슬그머니 철회한다. 그러면 도무지 고객이 거래를 수락할 것 같지 않은 불리한 조건만 남는다. 그런데도 효과가 있다. 물론 모든 고객이 넘어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수많은 자동차 대리점에서 주요 판매 전략으로 이용할 만큼의 효과는 발휘된다. 영업사원들은 일단 고객이 거래 과정에 발을 담그면 스스로 자기 결정을 정당화하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런 정당화를 통해 고객들이 자기 결정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지지대를 구축하면 영업사원이 처음에 제공한 원래의 지지대가 사라져도 신뢰체계 전체가 붕괴되지 않는다. 자기 선택을 정당화하는 다양한 이유를 만들어 기분 좋아진 고객은 사라진 지지대를 별로 아쉬워하지 않는다. 애초에 그 지지대가 없었다면, 다른 추가적인 지지대들은 당연히 없었다는 생각을 도무지 못한다. 어쨌든 한 번 후킹을 하고 그 사이에 어떤 고객이 만족할 만한 경험이나 어떠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시간을 들여서 보게끔 만들어 놓고 설득을 하고 그 이후에 후킹했던 조건을 없애도 이미
어, 들인 시간과 자기가 여기에 설득을 당했던 그런 정보들이 음, 자기 결정에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믿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자, 낮은 공 전략이 자동차 재리점에서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나는 이 전략을 약간 변형해 다른 상황에도 적용해도 여전히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졌다. 내가 관찰한 자동차 영업사원들은 매력적인 거래 조건으로 낮은 공을 던져 그런 긍정적인 결정을 이끈 후에 매력적인 거래 조건을 철회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내가 낮은 공 전략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라면 방법을 약간 바꿔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떤 걸까요? 매력적인 조건으로 긍정적인 결정을 끌어낸 다음 이루어진 계약에 뭔가 불쾌한 조건을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위험한 실험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이 사람이 허용하나 이거를 실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낮은 공 전략이란 일단 계약을 맺으면 상황이 바뀌어 계약 조건이 불리해도 기존대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계약에서 긍정적인 면이 사라지든 계약에 부정적인 면이 추가되든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리란 생각이 들었다. 그럴까요? 그래서 나는 존 카시오포, 로드 바스트, 존 밀러 등 동료 연구진과 함께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심리학 입문 과정 학생들을 불편한 일에 참여시키는 실험을 실시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오전 7시부터 진행하는 사고 과정 연구에 참석하는 일이었다. 한 집단의 학생들에게는 전화를 걸어 연구가 오전 7시부터 시작된다고 바로 알려줬다. 그러자 24%의 학생들만 참여해 동의했다. 또 다른 집단의 학생들에게는 낮은 공을 던져봤다. 먼저 사고 과정의 연구에 참여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 동의를 얻은 다음 이때 56%의 학생들이 참여에 동의했다. 연구가 오전 7시에 시작되니까 원하지 않으면 참여 신청을 철회해도 좋다고 말했다. 철회한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아, 더욱이 무려 95%의 학생들이 자신이 약속한 대로 정확히 오전 7시에 심리학과 건물에 나타났다. 이렇게 정확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미리 채용한 연구 조교 2명을 오전 7시에 심리학과 건물에 배치한 덕분이었다. 낮은 공 전략의 놀라운 점은 상대가 형편없는 선택을 했는데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별 볼 일 없는 대안밖에 제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 특히 이 전략을 좋아한다. 음, 음? 그들은 개인적, 사교적, 사업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낮은 공 전략을 활용한다. 낮은 공 던지기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이웃 팀을 예로 들어보자. 팀이 술을 끊고 결혼도 하겠다는 약속으로 다른 남자와 결혼 직전이었던 사라의 마음을 되돌린 사건이 기억날 것이다. 기억나네요. 난 이 사라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사라는 팀을 선택한 후 팀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전보다 더 팀에게 헌신하고 있다. 나는 사라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거죠? 이에 대해 사라는 전에는 몰랐지만 팀에게서 수많은 긍정적인 면들을 발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사라는 팀의 낮은 공 던지기에 희생된 것이 분명하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영업사원에 일단 줬다가 대시 빼앗아가는 전략에 걸려든 것처럼 완전 줬다 뺏는 거잖아, 진짜. 사라도 팀의 전략에 걸려든 것이라 팀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라가 팀한테서 새로 발견한, 가로 열고 만들어낸 매력들은 대단히 실제적이다.
그녀는 팀에게 그토록 헌신하기 전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상황들을 만족스럽게 여겼다. 팀은 선택한 사라의 결정은 객관적으로 매우 어리석어 보이지만 스스로 지지대를 구축해가면서 사라를 정말로 더 행복하게 해준 셈이다. 그러나 나는 사라에게 낮은 공 전략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사라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아서가 아니었다. 무엇이든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낫다. 하지만 내가 낮은 공 전략에 대해 한마디 했다가는 평생 동안 사라의 원망을 들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일단은 이전에 얘기했던 게 불쾌한 조건을 추가하는 실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불쾌한 조건을 추가한 게 없었는데요. 애초에 매력적인 조건으로 결정을 끌어낸 것도 아니었잖아. 약간 이 책 읽으면서 저 이 책을 거의 약간 까내리듯이 제가 말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나를 전혀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어, 이 책이. 어쩌면 좋죠? 저 이 책에게 언젠가는 설득당하겠죠? 아니,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아, 이래서 이런 거구나, 라고, 납득이 되는 것도 있긴 한데, 좀, 의심스러운 것도 너무 많네요. 하지만 모든 책은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어가야 하는 게 맞긴 하죠. 자, 다음. 원래 한 30분 정도 읽을 건데, 요즘이 아니라 지금은, 또 읽을만 해서 말을 좀 안 했었거든요. 그전 방송에서 말을 안 하고 막 게임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에너지가 남아 있어서 좀 더 읽어볼게요. 다음 소 제목. 낮은 공 전략으로 공익을 증진하는 방법. 본문. 이 책에 소개한 설득의 기술은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선한 목적을 위해서든 반대로 악한 목적을 위해서든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신차 판매나 헤어진 연인과의 관계 회복뿐 아니라 공익을 위한 상황에서도 당연히 낮은 공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오와 주의 한 연구진은 낮은 공 전략이 주민들의 에너지 전략 습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줬다. 연구진은 겨울이 시작될 무렵 천연가스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가정을 직접 방문해 에너지 절약 방법을 알려주고 앞으로 연료 전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뭐 기본적인 부탁이네요. 주민들은 모두 동의했지만 몇 달 후 겨울이 끝날 무렵 각 가정의 가스 사용 요금을 검토한 결과 실질적인 절약 효과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진에게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주민들과 연구진의 방문을 받지 않은 일반 주민들의 가스 사용량에 차이가 없었다. 주민들의 선의도 있었고 에너지 전략 정보도 제공했지만 주민들의 습관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연구진은 사실 연구 시작 전부터 오래된 에너지 사용 패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역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또 다른 주민 집단을 대상으로 약간 다른 방법을 시도해봤다. 연구진은 이번에도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에너지 전략 방법을 알려주고 연료 전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약간 다른 제안을 해봤다.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면 에너지 전략 모범 가정으로 지역 신문에 명단을 발표해 주겠다는 제안이었다.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한 달 후 가스 사용량을 조사해보니 이 집단의 주민은 가정당 평균 약 11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절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문에 명단이 발표된다는 점이 동기부여로 작동해 주민들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상당한 연료 전략을 달성했던 것이다. 음, 음. 이게 동기부여가 되는군요. 음. 어떤 근데 보상이긴 한 거죠. 보상을 제공하겠다. 라는 게 먹혔다는 건데. 그러나 연구진은 얼마 후 처음에 주민들의 연료 전략을 유발한 이유를 철회했다. 줬다 뺏기 기술. 명단 발표를 약속했던 가정마다 편지를 보내 명단 발표가 불가능해졌다고 통지했던 것이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명단 발표가 철회됐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가 각 가정의 천연가스 사용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신문에 이름이 실릴 기대가 사라지자마자 가스를 낭비하던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갔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 남은 겨울 기간 동안 이들 가정은 신문에 명단이 발표될 거라 믿었던 기간보다 실제로 더 많은 연료를 절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 많은 연료를 절약한 거는 또 신기하네요. 신문에 이름이 실릴 거라 기대했던 첫 달 동안 주민들은 가스를 12.2% 절약했다. 그러나 명단 발표가 취소됐다는 통지를 받고 나자 주민들은 이전의 에너지 낭비 습관으로 돌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절약률이 더 높아져 나머지 겨울 기간 동안 무려 가스 15.5%를 절약했다. 내가 갸우뚱하고 있으니까 책이 말하는데 이런 현상의 원인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주민들의 지속적인 절약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주민들은 명단 발표라는 낮은 공 전략을 통해 에너지 전략 운동에 헌신하게 된 것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사람은 일단 어떤 일에 발을 들여놓으면 자기 결정을 정당화하는 지지대를 스스로 구축해 나간다. 주민들은 새로운 에너지 전략 습관을 갖게 됐고 공익을 위한 자신의 노력에 자부심 또한 높아졌으며 미국의 에너지 대외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사명감도 생겼다.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아까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 아예 이미지가 굳혀지면은 그런 활동을 계속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게 결국 같은 말이죠. 근데 여기에 낮은 공 전략을 투입했었을 적에 입혀진 이미지에도 자기 스스로 충족하기 위해 지지대를 구축해 나갔다. 게다가 가스 요금이 절감되는 것도 즐거웠으며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자신의 자제력도 자랑스러웠고 무엇보다 자신이 에너지 절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됐다. 이거는 되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게 바로 넛지가 아닐까 싶은데 낮은 공 전략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한번 옆구리를 쿡 찔러서 자기가 좋은 방향으로 좋은 습관을 가지게끔 도와준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이 모든 이유가 에너지 전략에 동참하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기에 명단 발표라는 애초의 이유가 사라져 버려도 확실한 참여와 헌신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상한 점은 명단 발표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각 가정의 에너지 전략 노력이 단순한 유지 수준을 넘어 더욱 강화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내가 선호하는 가설은 이렇다. 어떤 의미에서는 신문에 명단이 발표된다는 사실 자체는
주민들이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데 방해가 됐을 것이다. 주민들의 연료 절약 실천을 지지해준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오직 그것만이 외부적인 이유였다. 음, 음. 자신의 신념에 따라 연료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는 생각을 방해하는 유일한 요소였다는 뜻이다. 그쵸, 그쵸. 따라서 명단 발표 취소를 알리는 통지가 도착하자 에너지 전략에 적극 참여하는 모범 시민이라는 주민들의 자아 이미지에 유일한 장애물이 제거된 셈이었다. 이 온전하고 새로운 자아 이미지 덕분에 주민들은 에너지 절약에 더 열심히 매진할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사라와 마찬가지로 아이오와 주민들은 첫 번째 유인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된 후 그 유인이 제거되자 더욱 헌신적으로 변했다. 좀 이해가 되네요. 종종 좀 자기가 얘기를 했던 목적과 다른 실험 예시를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여기까지 읽고 나니까 맥락 자체는 이해가 되네요. 나에게 어떤 도덕적인 이미지가 굳혀지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붙여진다면은 그거에 부응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할까? 나라면 이럴까? 과연 이런 비슷한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제목. 일관성의 원칙에 대응하는 자기 방어 전략. 본문, 입장 정립과 일관성의 원칙이 결합된 설득의 무기를 방어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일관성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대체로 유용하고 때로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 어리석고 경직된 측면도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기계적인 입장 정립과 일관성 반응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자동적이고 무분별하게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그쵸. 그러나 자동적 일관성은 대체로 경제적이고 적절한 반응을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측면도 있어 우리 삶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릴 수는 없다. 그랬다가는 끔찍한 결과가 벌어질 것이다. 만약 이전의 결정이나 행동을 자동적으로 반복하지 않고 일일이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행동해야 한다면 중요한 일을 수행할 시간이 절제적으로 부족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위험하고 기계적인 일관성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런 일관성의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일관성이 어리석은 선택을 유도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우리 몸에는 그런 순간을 미리 경고해주는 두 가지 신호가 있다. 라고 합니다. 자, 이전에 봤던 여러 가지 사례들에서 느꼈던 저의 두루뭉술한 감정들을 명쾌하게 또 알려줄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해줄 것 같고. 다음 소제목이 뱃속이 불편한 느낌에 반응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직감을 믿어라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본문. 첫 번째 신호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하고 싶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일관성의 덫에 걸려 어떤 일을 생각해야 할 때는 뱃속이 불편한 느낌이 든다. 나로서는 수없이 겪어본 일이다.
그 중에서도 내가 설득 기술을 연구하기 한참 전인 어느 여름날 저녁에 벌어졌던 사건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초인종이 울려 현관으로 나가보니 짧은 반바지에 어깨가 다 드러나는 홀터넥 상의를 입은 깜짝 놀랄 만한 미녀가 서 있었다. 손에 클립보드를 들고 있는 그녀가 나에게 설문조사에 참여해 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나는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흔쾌히 허락했고, 솔직히 말하면 응답을 하면서도 최대한 매력적인 남자로 보이도록 나를 한껏 포장했다. 우리의 대화는 다음과 같이 진행됐다. 미녀. 안녕하세요. 시민들의 여가 활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질문에 응답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 그럼요. 어서 들어오세요. 미녀. 감사합니다. 그럼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일주일에 외식은 몇 번 정도 하세요? 일주일에 3번이나 4번 정도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 편이죠. 멋진 레스토랑을 좋아하거든요. 와, 그러시군요. 그럼 식사할 때도 와인도 같이 즐기시나요? 네, 하지만 꼭 수입 와인만 마시죠. 알겠습니다. 영화는 좋아하세요? 극장에 자주 가시나요? 영화요? 영화 정말 좋아하죠. 특히 자막이 긴 세련된 외국 영화를 좋아합니다. 아가씨는 어떠세요? 영화 좋아하십니까? 아, 네. 좋아해요. 하지만 다시 설문조사로 돌아가서. 콘서트는 자주 가시나요? 물론이죠. 주로 클래식 콘서트에 가지만 수준 높은 팝 콘서트도 즐기는 편이죠. 미녀, 급히 적으며. 와, 대단하시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극단이나 발레단의 순회 공연은 어떠신가요? 공연단이 보면 보러 가시나요? 아, 발레요. 그 아름다운 무대하며 우아한 움직임 정말 좋아합니다. 발레 애호가라고 적어주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러 갑니다. 좋습니다. 그럼 끝으로 응답하신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실은 박사님이죠. 하지만 너무 딱딱하게 들리니까 그냥 밥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완전 이분은 여자분에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그러죠, 봐. 응답하신 내용으로 볼 때 클럽 아메리카에 가입하면 매년 1,200달러를 절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액의 회원 가입비만 내면 응답하신 모든 활동에 대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저희 회사 회원권으로 엄청 정말 대단한 할인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걸어올고 덫에 걸린 쥐처럼. 그게 그렇겠군요. 아, 저 이거 약간 상황극 하는 거 너무 재밌는데요? 완전히 덫에 걸려버렸네요. 이 미녀 자체에게 덫에 걸렸죠. 미녀 자체에게 걸린 쥐가 되었죠. 네, 오늘은 제가 책을 읽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있어서 책을 다 읽고 또 한번 게임 할 만하다 싶으면은 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로우 나이트는 제가 이제 접을 것 같고요. 한다면 마리오를 할 것 같긴 해요. 자, 그렇게 말을 더듬는 동안 위가 꽉 조이는 듯한 불편한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어쩌면 좋아. 내 몸이 뇌에 보이는 신호였던 셈이다. 이봐, 덫에 걸린 거라고. 하지만 탈출구를 찾을 수는 없었다. 다름 아닌 내가 뱉은 말에 내가 걸려든 셈이었으니 말이다. 그 순간 미녀의 제안을 거절하려면 내키지 않는 2가지 행동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떠들어댄 것처럼 그렇게 문화생활을 즐기는 세련남이 아니라고 말하고 한 발 물러난다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런 변명도 없이 그냥 제안을 거절한다면 1,200달러 할인 혜택을 거절하는 바보가 될 것이다. 나는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원권을 구입하고 말았다.
이미 뱉어버린 말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다. 네. 여러분은 저의 게임 방송을 더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네요. 조금 더 읽어보고 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무 또 책을 길게 읽으면은 늘어질 것 같아서. 자,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바보짓은 하지 않는다. 요즘은 뱃속 신호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일관성의 원칙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을 처리하는 방법도 찾아냈다. 바로 상대가 나에게 하는 짓을 정확히 이야기해주는 것이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완벽한 반격이 가능하다. 님들 이렇게 중요하고 인생에 도움되는 팁을 얘기해 주는데 집중해 주시지 않을래요? 상대의 계략에 넘어가 내가 앞서 했던 말이나 행동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리석게도 상대의 요구를 승낙하려는 순간 뱃속이 불편한 느낌이 들면 나는 즉시 상대가 벌이는 짓을 정확히 이야기한다. 정확히.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불합리한 일관성은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저도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진짜 계속 말을 지키지 않는 행동을 하는 상대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제가 갑을 관계 이거를 다 떠나서 계속 보여준 일관적인 모습이 땡땡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참고 참다가 말한 기억이 나는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의 반격에 상대가 죄책감을 느끼며 움찔하든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든 나는 상관없다. 어쨌든 나는 승리했고 나를 이용하려던 상대는 패배했기 때문이다. 이따금 몇 년 전에 그 미녀가 지금의 나에게 문화클럽 회원권을 판매하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해본다. 우리의 대화를 다시 구성해봤다. 앞부분은 같고 마지막 부분만 달라진다. 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저희 회사 회원권으로 엄청난 정말 대단한 할인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난 이게 무슨 수작인지 다 이렇게까지 말한다고? 난 이게 무슨 수작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설문조사를 핑계 삼아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외식이나 공연 관람 등을 하는지 알아내고 있습니다. 당신 같은 미인이 그런 질문을 한다면 남자들이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약간씩 과장하는 것도 당연하지요. 따라서 나는 기계적인 입장 정립과 일관성 반응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의도 자체가 불순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누르면 작동하는 반응은 보이지 않겠다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겠다고요? 그게 무슨? 좋아요. 다시 설명하죠. 첫째, 원하지도 않는 일에 돈을 쓰는 것은 바보짓이고, 둘째, 당신이 제공하는 회원권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를 내 뱃속에서 보내고 있으며, 셋째, 따라서 아직도 내가 회원권을 구입할 거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요정을 믿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신처럼 지적인 분이라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틀림없이 이해하셨을 텐데요.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겠다고요? 미녀가 덫에 걸려 깜짝 놀란 쥐처럼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네요. 라고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1시간 10분 정도 읽었는데요. 저는 사실 조금 더 읽고 싶은데
읽고 싶은데 다음 파트 4까지 남은 장수가 한 5장 정도 돼요. 6장이네요. 6장이 되는데 너무 길어지면은 좀 늘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읽고 내일 밤 10시에 짧게 30분 가량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들 나는 책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 재밌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고요. 이제 한번 마리오 한번 달려볼까 싶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종료하고 녹화본은 유튜브에 올리고 지금 한 9시 반쯤까지 잠깐 쉬다가 마리오를 켜볼게요. 할로나이트 접는 게 좋아요? 너무 내가 힘들어하고 못해서 막 답답했어? 왜 할로나이트 그래도 거기까지 가는데 과정은 나는 돌이켜보면은 꽤 괜찮았어. 다른 게임도 여러 개 추천을 했는데, 그냥, 그냥 했어요. 그냥 해봤어요. 다른 게임 추천해준 게 뭐가 있었었죠? 저기, 닌텐도에서 할 수 있는 게임? 뭐였었죠? 젤다랑 몬스터 헌터, 슈마멜2, 음, 하고 싶어지면 하겠습니다. 제가 과연 젤다나 몬스터 헌터나 슈퍼마리오 메이커 2를 구매할 만큼 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 아직까지 모르겠어서. 근데 아니 저기 뭐냐, 할로나이트 하고 나니까 슈퍼마리오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내가 이만큼 이렇게 할로나이트에서 이렇게 고생을 했으면은 슈퍼마리오가 좀 더 쉽게 느껴질 것 같아. 이 생각을 내가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할로나이트 하면서. 잔상이 남더라고. 근데 마침 바금님이 오늘 또 마리오 하지 않으시냐고 재촉을 해주셔서 네, 지금 한 20분 돼가는데 빨리 방송 종료하고 올려놓고 9시 반에 돌아올게요.